전기화학과 관련된 연력학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엔트로피예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깁스 에너지랑 일렉트리컬 포텐셜하고의 관계, 그걸 이해를 하고 싶은 거라서 앞에서 인터널 에너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도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러면 깁스 에너지는 자발성과 관련된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가스가 자유롭게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몰래 뭘 간식을 먹었어요. 밥을 먹든지. 그러면 그 냄새가 쭉 퍼지죠. 자발적으로 퍼지는 거죠. 또 뜨거운 게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차가워지죠. 라면을 끓였는데 처음에는 아주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식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그 반응이 한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더 가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봤을 때는 다니엘셀을 보면 에너드 쪽에 징크 메탈이 있고 캐소드 쪽에 카파가 있으면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징크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캐소드 쪽에서는 리덕션이 일어나죠. 에너드 쪽에서 발생된 일렉트론 두 개가 외부 도선을 통해서 캐소드 쪽으로 흐르고 그 두 개의 일렉트론이 에너드 쪽 수용액에 담겨져 있는 카파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카파 메탈로 증착이 된, 그건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비자발적인 거는 우리가 물 분해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걔네들을 우리가 플라티늄 전극 두 개를 갖다가 꼽아 놓는다고 해서 물이 분해가 되는 게 물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외부 도선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거죠. 비자발적인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변화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방향 또는 비자발적인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자발적인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일 또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이나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 그게 자발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일이 일어나려면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에너지나 일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는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인 게 많죠. 엄마가 공부해라 막 하면서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이래야 우리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비자발적이에요.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목표가 딱 생겼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저기 우리 이 이공계 쪽에서 변리사가 되겠어.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죠. 자발적으로. 예, 그게 이제 자발성과 비자발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자발성의 예로는 가스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거를 어딘가에 담아놓고 싶어요. 압축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컴프레서라는 걸 가지고서 공기를 압축하죠. 그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하는 거. 결국에는 비자발적인 건데 그거는 그러한 에너지 또는 일이 들어간다. 또 우리가 음식물을 갖다가 얼리거나 냉동 보관할 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자발성과 비자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에서 자발성이고 또 어떤 케이스는 비자발적인지 그게 이 연력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전기화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발성이 있는 반응인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서 에너드와 캐소드를 만들어 놓으면 포텐셜이 형성이 되고 자발적으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될 테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전기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력학에서 자발적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발적인 변화라는 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게 변화되는 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변화라는 거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변화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되는지는 이 자발성을 판단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자발적인지는 우리가 키네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연력학 요 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자발적인 반응이라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그런 반응들이 가는 거냐. 그걸 키네틱에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야. 키네틱하고 그다음에 이온의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이번 학기 내내. 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전기화학이라는 과목은 처음에 전기화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즉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에 관련된 학문이다라는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기화학 셀이라는 게 구성이 됐고 그러한 실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전기화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텀들 포텐셜, 커런트 덴시티, 그다음에 파라데이 이피션시, 파라데이 컨스탄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한 게 연력학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력학 내용을 빼고 난 다음에는 전기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였냐면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 반응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포텐셜이라는 걸 설명하기 앞서서 연력학을 갖다가 우리가 잠시 리마인드 하려고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텐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반응이 자발적이라면 얼마나 빨리 갈지 아니면 얼마나 천천히 갈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빨리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거를 전극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해질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전기화학 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극에서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에 전해질 내에서의 반응 속도라기보다는 거기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온이 움직이죠. 우리 단열살 생각을 해보면 징크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러한 이온들이 에너드에서 캐소드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키네틱이라고 얘기 안 하고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기학의 기본이 되는 전체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포텐셜 얘기했고 키네틱은 커런트 덴시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의 트랜스포트는 저항텀하고 관계가 있고 그것까지 하고 나면 다 알게 됐잖아요. 그 기본 요소에 대한 어떤 기본 펀더멘탈을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전기학 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과연 그 평가를 하는 방법 그 얘기까지 할 거예요. 뭐 어떤 학생들은 전기학 수업에서
뭐 연료전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슈퍼캐패시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또 수업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화학의 어떤 아주 베이직한 부분만 이 수업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면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이고 연력학 2법칙은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뭐 켈빈 경이 어떤 시스템 내에 힛이 들어왔을 때 그게 100% 일로 가는 컨버전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뭔가 원하지 않은 반응에 의해서 다 일정 부분 소모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자발적인 반응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항상 낮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의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은 쪽일 때 자발적인 반응이다라는 거를 깁스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기체가 있는데 한쪽 통에는 이상기체가 담겨져 있고 반대쪽 옆에 있는 통에는 그냥 백큐um 상태예요. 그게 어떤 조그만 관에 막혀져 있는 밸브가 있고 그 상태로 우리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밸브를 딱 열게 되면 가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뭐 여기 한쪽에는 그냥 물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잉크가 포함되어 있는 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아이소소멀 프리 익스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가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열을 준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내부 에너지는 변화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발적으로 반대쪽 백큐um 있는 쪽으로 들어가죠. 가스가 차 있는 곳에서 백큐um 쪽으로.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스가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만약에 시스템의 에너지가 자발적인 반응 동안에 낮아진다면 그러면 반대로 서라운딩의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를 해야지만 되죠. 연력학 제1법칙에 맞춰서. 근데 그렇지는 않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퍼미서블한 체인지 하에서 이게 인터널 에너지가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즉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는 컨스탄트하다.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그 저기 뭐냐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우주를 통째로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 각자 이 법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발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웠던 거는 뭐냐면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토탈 엔트로피라는 거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연력학에서 물리학 2에서도 물리학 1인가?
1인가 2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여기 초록색 테이블에 있는 것 같이 엔트로피 변화는 리버서블한 힛의 변화를 온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리버서블한 힛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온도로 나눠준 게 결국 엔트로피의 변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알려면 지금 이 미세 변화니까 총 변화를 알려면 우리가 이걸 인테그랄을 해주면 되겠죠.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리버서블 패스를 알아야만 하겠죠. 이게 리버서블 힛의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버서블 패스를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발적인 반응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그 이상기체에 대한 예를 물리학책에 있는 걸 갖고 온 겁니다. 왜냐면 이상기체 1몰이 어떤 뭐 일정한 볼륨 안에 딱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컨스턴트 템퍼레처에서 일정 온도에서 볼륨이 2배가 됐어요. 그렇게 2배로 변했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라 라는 게 물리학책에 있습니다. 이게 아이소서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S는 정의에 따라서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이 리버서블한 힛의 변화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컨스탄트 템퍼레처니까 T분의 1은 앞으로 나와주면 되고 그러면 Q 리버서블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이니까 이게 델타 U는 0이죠. 근데 델타 U가 0이라는 거는 웍하고 힛하고 합한 것도 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서블 힛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리버서블 웍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P 대신에 우리가 이게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V분의 P를 nRT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그 리버서블 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추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스톤에서 추가 아주 많이 무한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십만 개 막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걸 하나 뺐을 때 그때에 이 부피가 증가하는 즉 리버서블 패스웨이를 따라가는 그때 우리가 리버서블 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P 대신에 V분의 nRT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걸 인테그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S 즉 엔트로피의 변화 이상기체가 어떤 부피에서 2배의 부피로 바뀌었을 때 엔트로피 변화라는 거는 NR, LN, VI분의 VF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졌던 1몰이니까 1몰 넣어주고 이상기체 상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볼륨 변화 좀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거죠.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이 아래첨처럼 SUR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서라운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스템을 제한 나머지가 다 서라운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시스템 서라운딩에 대한 오픈, 클로즈,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라운딩이니까 이 서라운딩은 아주 큰 무한대의 어떤 리저버니까
이걸 컨스탄트 볼륨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서라운딩으로 이 어떤 에너지가 희스의 형태로 어떤 출입하는 거를 DQ 서라운딩, 그다음에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를 DU 서라운딩 이렇게 표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DU 서라운딩의 경우에는 이게 리버서블이나 일리버서블에 상관이 없죠. 리버서블이든 일리버서블이든 상관이 없는 게 이게 컨스탄트 볼륨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컨스탄트 볼륨일 때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는 DQ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 컨스탄트 프레셔일 때는 DQ는 DH가 됐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Q 서라운딩도 그 패스웨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연력학적 서머다이나믹 데피니션에 의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써주는 게 있죠. DQ 서라운딩 리버서블을 T로 나눠주는 거.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컨스탄트 볼륨이니까 DQ 서라운딩 리버서블 자를 띄워도 되는 거죠.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웨이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즉 DQ 서라운딩 오버 T 서라운딩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즉 엔트로피 변화를 알려면 적분을 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때는 T가 컨스탄트 때문에 T분의 1로 앞으로 빼주고 요거에 대한 거 그래서 T분의 Q 서라운딩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T분의 DQ 리버서블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전체적인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수가 있죠. 저렇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얘가 컨스탄트 볼륨 상태이기 때문에 DQ 서라운딩 리버서블을 DQ 서라운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Q 서라운딩 오브 T 서라운딩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 이런 것들에 필요한 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엔트로피 변화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서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볼 때 불편하게 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엔트로피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게 스폰테니어스한 체인지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과 서라운딩 두 개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시스템만인데 서라운딩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관심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학 셀에 관심이 있는데 전기학 셀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까지도 우리가 뭔가를 신경을 써가지고 얘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고려를 한다. 그럼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만 집중하기도 바쁜데 그 외적인 거를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참 힘들다는 거죠. 엔트로피라는 개념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서라운딩에 엔트로피가 포함되어 있는 아니면 또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어떤 함수를 만들려고 했겠죠. 옛날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니까 뭐 그런 거를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나왔던 게 우리가 헬몰츠 에너지랑 깁스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상태 함수를 가지고서
반응이 또는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지 또는 비자발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해줄 때, 서라운딩 쪽에 일을 해줄 때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일리버서블한 프로세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는 건 알고 있죠. 거기서 부터 이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가 시작이 됩니다. 리버서블 1이고 DW 리버서블, DW는 리버서블 또는 일리버서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 일을 해준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그냥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은 방향을 나타내죠. 시스템이 서라운딩 해줄 때는 마이너스,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일을 해줄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죠. 자,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시스템이 서라운딩 일을 해줄 때 그렇지 않은 일리버서블보다 크거나 같죠. 같은 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진행됐을 때만 등호가 성립이 되고요. 이 DW를 왼쪽 항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러한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DQ 플러스 DW고 이게 리버서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DQ 리버서블이 DW 리버서블 상태 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식에서 Q끼리 묶고 그 다음에 W끼리 묶어주면 DQ 리버서블 빼기 DQ는 DW 마이너스 DW 리버서블인데 요게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일을 시스템이 서라운딩 해준 것과 그다음에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해줬던 거 그거의 차이가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니까 요 hit에 해당하는 요 부분도 0보다 크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DQ 리버서블이 DQ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 양변에 T, 절대온도 T로 나눠주게 되면 등호가 그대로고요. 절대온도는 양수값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DQ 리버서블 오버 T라는 게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게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시스템의 일의 관점에서부터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를 쭉 유도했죠. 이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0보다 크다.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상태. 즉 DQ 값이 0이죠. 에너지의 이동이 없으니까 hit이나 work이 걔네들이 어떤 이동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아요. 그죠?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시스템의 관점에서만 이 엔트로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특정 온도에서 서라운딩하고 서머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려를 해봅시다. 이게 자발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이니퀄리티에서 DS는 DQ 오버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우항을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DS-T분의 DQ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컨스턴트 볼륨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non-expansion work이 없는 상태니까 dq는 우리가 du로 바꿀 수 있죠. 컨스턴트 볼륨, 컨스턴트 프레셔에서는 du를 dh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엔트로피 변화와 그 다음에 인터널 컨스턴트 볼륨일 때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말하면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우리가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시스템의 그 인터널 에너지 변화의 상태 함수를 가지고서도 그게 0보다 크면 이게 자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서라운딩에 해당하는 거를 관심을 안 갖고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요 ds가 du over dt 크거나 같다라는 요 크라우지우스 이퀄리티에서 t를 양변에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t ds가 du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컨스턴트 볼륨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고, 만약에 인터널 에너지라는 게 컨스턴트라고 치면, 가정을 하면 저게 미분 텀이니까 0이 될 거고, 결국에는 ds 그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가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서라운딩에 어떤 것들이 뭔가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즉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값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인 엔트로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저 식에서 엔트로피의 이 TDS 이쪽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DU가 0보다 작은 상태가 될 거고, 즉 컨스탄트 볼륨과 컨스탄트 엔트로피는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되면 인터널 에너지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발적 반응이라면. 그렇죠? 이 토탈 엔트로피 변화라는 거는 증가하니까. 그렇게 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만 갖고도 우리가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컨스탄트 볼륨에 했으니까 프레셔에 대한 거를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탄트 프레셔에 얘기했던 어디셔널 웍이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dq 값은 우리가 dh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식은 원래 아까 요 식에서 앞에서 컨스탄트 볼륨일 때는 dq가 du였었으니까 우리가 컨스탄트 볼륨일 때는 프레셔일 때는 dh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식을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컨스탄트 프레셔인 프로세스고, 만약에 엔탈피가 일정하다면, 여기 부분이 일정하다면 요거의 미분텀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ds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에서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이라면 결국 이 인터널 엔탈피라는 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서라운딩이 어떠한 hit이나 어떤 에너지의 전달이 없다라는 거죠. 즉 서라운딩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발적인 반응이라면 토탈 엔트로피는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합니다. 그죠? 성립이 되죠. 만약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컨스탄트라면
이게 이쪽 부분, 왼쪽 부분 TDS 부분이 0이 될 테니까 엔탈피, 시스템의 엔탈피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지 보면 이게 컨스탄트 프레셔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일정하면 토탈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지만 그 반응, 그 현상이 자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엔탈피가 뭔가 에너지가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해서 컨스탄트 볼륨과 컨스탄트 프레셔 상태를 봤는데 결국에는 이 두 조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다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에 상관없이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엔탈피,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즉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의 변화를 가지고서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요 du-TDS, 그 다음에 dh-TDS, 요거는 크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에서부터 나온 것들이죠. 즉 왼쪽 거는 컨스탄트 볼륨에 어디셔널 웍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 식은 컨스탄트 프레셔에 어디셔널 웍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즉 왼쪽에 있는 du-TDS를 헬르몰트 에너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갖다가 깁스 에너지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헬르몰트 에너지는 A는 U-TS, 에너지는 H-TS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을 갖고서 우리가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자발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미분 텀을 생각을 해보면 컨스탄트 템퍼레처로 해주면 결국에는 이 식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게 만약 컨스탄트 템퍼레처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du-TDS 또 마이너스 SDT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근데 컨스탄트 템퍼레처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일정 온도를 맞춰줄 수는 있잖아요. 반응을 갖다가 500도씨에서 반응을 한다던가 뭐 100도에서 유지를 한다던가 컨스탄트 템퍼레처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컨스탄트 템퍼레처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즉 크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에서 나온 식과 유사하게 우리가 요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요 헬르몰츠 에너지와 또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은 형태가 돼야지만 이게 자발적인 변화가 된다. 이를 통해서 처음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라는 건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큰 형태가 돼야지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다 고려해야 되는 엔트로피의 그 복잡함을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을 갖고서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헬르몰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컨스탄트 템퍼레처와 볼륨일 때 보는 건데 시스템의 헬르몰츠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 변화가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퀴리비룸 상태, 포워드 리액션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 리버스 프로세스 그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경우만 이게 0인 거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헬르몰츠 에너지라고 하는 게 du-TDS가 0보다 작을 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자발적으로 가려면, 즉 헤르몰츠 에너지가 0보다 작아지려면 인터널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엔트로피 값이 커지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오버롤 엔트로피가 더 높아지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의 전체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사실은 t로 나눠주고, 저 du-TDS가 0보다 작다는 거에 양변에 -t로 나눠줘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저게 각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어,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이 합쳐진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를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을 갖고서 표현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헤르몰츠 에너지라는 게 나온 이유가 되는 거니까. 헤르몰츠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이소스몰 프로세스에서 맥시멈 워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맥시멈 워크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dwmax는 da로 표현이 되고요. 이 헤르몰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깁스 에너지는 G로 표현을 해주는데, 헤르몰츠 에너지는 H로 표시할 수 없는 게 엔탈피가 H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work이라는 의미인 아르바이트에 있는 A를 갖고 와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헤르몰츠 에너지 아르바이트를 나타내는 A로 나타내며, 이 A가 결국에는 컨스탄트 프레셔 볼륨일 때 그 조건에서 그 프로세스의 맥시멈 워크를 나타낸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DS가 DQ 오버 DT 이렇게 우리가 그거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U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U는 인터널 에너지는 Q 플러스 W니까 미분한 값은 DQ 플러스 DW가 될 거고, 그러면 요 DQ 대신에 우리가 DU 마이너스 DW를 대입을 해주면 TDS가 DU 마이너스 DW보다 큰 거죠. 그러면 DW만 남겨놓으면 DU 마이너스 TDS 그거 되는데, DU 마이너스 TDS가 우리가 DA라고 했죠. 헤르몰츠 에너지의 변화, 그게 되는 거죠. 네, 그 변화량이 dW가 d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dW max는 U-TD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시스템이 하는 맥시멈 워크이라는 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맥시멈 워크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헤르몰츠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아까 dW max는 d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아이소소멀 프로세스니까 t를 상수 취급하니까 저 상태로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경우에는 이 T 델타 S 부분, 여기가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되려고 하면 델타 U 요 값이 큰 음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워크보다 델타 U가 더 큰 형태가 됩니다. 즉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뭔가 일을 해줄 때 그 일보다는 인터널 에너지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라운딩에 있는 엔트로피 값이 충분히 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열의 형태로 더 빠져나가 줘야지만 델타 서라운딩, 엔트로피 서라운딩, 그게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왜냐면 토탈 엔트로피는 더 양의 값을 가져야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그 맥시멈 웍이라는 게 델타 U보다 작은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델타 A 값, 헤르몰츠 에너지의 변화라는 게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내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일을 해주는데 자유롭게 그거를 다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프리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헤르몰츠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민효색 교수님 강의를 좀 더 들으셔도 되고 이제 좀 길어요. 왜냐면 이게 한 지금 연력학 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한 달에서 하여튼 좀 오랫동안 수업하는 내용을 핵심 부분만 전기화가 관련된 거를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도 좋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헤르몰트 에너지는 전기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볼륨이 일정한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면은 이걸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냐 아니면 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빼고 얘기해도 되는데 빼고 얘기하면은 뭔가 깁스 에너지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써머리인데 뭔가 하나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화학하고는 헤르몰츠 에너지랑은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반응들이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 컨스탄트 프레셔, 컨스탄트 템퍼레처.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엔탈피, 그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엔트로피, 헤르몰츠 에너지, 깁스 에너지는 뒤에 배울 거지만 그 텀 중에서 헤르몰츠 에너지는 좀 관련이 없어요. 네. 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화하고 연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또 좀 그렇네. 자, 우리가 아이소스몰 프로세스에서 맥시멈 웍이라는 거는 델타 A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장에서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케이스에서 봤을 때 이 맥시멈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웍이라는 거는 델타 U보다 큽니다.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크면 결국에는 여기서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해주는 뭔가 에너지의 이동, 웍이라든가 hit으로 나가는 뭔가 이 일이라는 게 웍으로 나가는 일이라는 게 크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뭔가 열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보다는 맥시멈 웍이 더 큰 상태가 되죠. 예. 그게 이제 hit의 형태로 여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 서라운딩에서부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얼마만큼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해주는 맥시멈 웍만큼 웍의 그 차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전기화하고 관련이 많은 게 아니라 완전 중요하죠. 완전 중요한 에너지를 살펴보면
컨스턴트 템퍼레처와 컨스턴트 프레셔 사이 조건에서 우리가 자발성을 평가하는데 깁스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죠?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이게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대부분의 대부분 얼마나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몇 프로라고 해야 되나? 많은 부분이 컨스턴트 프레셔 조건이죠. 예, 대기압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압력일 수도 있고 볼륨의 변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상 반응을 시킨다고 해도 그거를 기체 반응물들을 어디 갖다 놓고 안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반응공학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이 흘려주면서 해요. 컨스턴트 프레셔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학은 요 깁스 에너지로 보게 됩니다. 컨스턴트 템퍼레처 프레셔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그 반응 자체가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고, 이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반응 쪽으로 스폰테니어스하고 반대인 경우가, 즉 깁스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대표적인 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연료전지 반응과 물 분해 반응. 그죠? 백금 전극을 놓고서 수소랑 산소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자발적인 반응. 그래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물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이 가죠. 요거는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물을 수소랑 산소로 바꿔주려면 뭔가 비자발적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주죠. 아마 오프라인 강의 때는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동영상을 넣고서 이 온라인 요거를 지금 해보면, 저는 몇 번 해봤는데 계속 변환이 안 돼요. 변환이 안 되고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빼긴 했는데,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소금물 같은 데다가 재수강하는 학생들 봤죠? 몇몇 재수강하는 학생들은 기억이 날 텐데, 소금물에다가 건전지 9V짜리 딱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양쪽 전극에서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전기를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비가역적인 반응, 뭔가 외부 에너지를 줌으로써 이것들을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반응이 가게끔 하는 그거죠. 우리가 깁스 에너지의 정의가 결국에는 H-TS니까 자발적인 반응이려면 이 변화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자발적인 반응의 경우 엔도서믹 리액션에서 이 엔도서믹 리액션을 따지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엑소서믹이면 시스템의 엔탈피가 음수예요. 시스템에서 뭔가 일이나 열로 뭔가 빠져나갔으니까 열로 빠져나갔을 테니까 엑소서믹이면, 그러니까 DH 값이 어차피 음수기 때문에 이 깁스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가기 쉽죠. 왜냐면 TDS도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엔도소믹만 플러스인 경우 그것만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그 엔탈피의 증가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값이어야지 돼. 자발적이려면. 즉, 요 DH 값이 양수면 요 TDS 요게 분명히 DH보다 훨씬 커야지만 자발적인 반응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냥 식으로 보면은 알겠죠? 그 얘기인 거고요. 앞에서 헤르몰츠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깁스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워크를 이것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워크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일 때. 그걸 좀 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익스펜전 워크하고 난 익스펜전 워크의 합인 거죠. 근데 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난 익스펜전 워크, 어디셔널 워크의 맥시멈하고 같습니다. 어디셔널 워크의 최대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요거를 일단 좀 식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H는 U 플러스 PV고 그 다음 깁스 에너지의 정의는 H-TS 이렇게 되고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엔탈피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U가 인터널 에너지라는 거는 Q 플러스 W니까 요거를 DQ 플러스 DW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U는 Q 플러스 W니까. 그 다음에 PV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일단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놔두고 그 다음 깁스 에너지도 요거를 쭉 미분을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면 여기 DH 요 위치에 DQ 플러스 DW 플러스 D PV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일정 온도 조건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DT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이 마이너스 TDS까지 써주겠죠. 그리고 이게 리버서블 체인지 그게 우리가 맥시멈 워크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DW는 DW 리버서블이 되고 Q는 DQ 리버서블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DQ 리버서블은 TDS로 표현을 해줬죠. 엔트로피 할 때. 일정 압력, 일정 온도. 그러면 리버서블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서멀한 프로세스에서는 이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DQ에 TDS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TDS, DW 리버서블, DPV 마이너스 TDS인데 요거랑 요 앞에 거 지워지고 결국 식은 요거만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깁스 에너지가 나타내는 거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내는 거는 익스펜전 워크, 즉 PV 워크 이게 팽창하든 수축하든 하는 그런 익스펜전 워크하고 그다음에 어디셔널 워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익스펜전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일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 PDV로 써줄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컨스탄트 프레셔니까 요 VDP는 사라진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요 리버서블 워크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PDV 플러스 DW 어디셔널 리버서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 주면 PDV끼리 지워지고 DW 플러스 VDP. 근데 이게 이 컨스탄트 프레셔 조건이기 때문에 저게 삭제되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어디셔널 워크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전기화학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익스펜전 워크이 아닌 다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기화학과 같은 그런 일들에 해당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DW 어디셔널 워크이라고 하는 거는 즉 연료전지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는 깁스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셀을 구성을 했으면 걔가 낼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일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깁스 에너지의 차이가 그 셀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랑 같다라는 거거든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헤르몰트 에너지는 사실 전기화하고 상관이 없고 컨스탄트 프레셔의 컨스탄트 템퍼러처인 요 깁스 에너지가 나타내고 있는 그 에너지의 차이,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상태의 차이가 우리가 구성한 어떤 셀이 낼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깁스 에너지가 나타낸 거는 어디셔널 웍의 최대치를 나타내니까. 이해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서 어떤 전기화학 셀의 포텐셜, 우리가 이제 요거 좀 더 지나고 나면 포텐셜하고 우리 이 연력학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서머리 한다고 시작했던 그 삼각형 모양에서 깁스 에너지와 포텐셜, 그리고 포텐셜과 리액션 코션트, 그 다음에 리액션 코션트와 의 관계, 깁스 에너지의 관계, 그 세 개의 어떤 트라이앵글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나타내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기화학 에너지와 같은 그런 어디셔널 웍, PV 웍이 아닌 어디셔널 웍에서의 최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반응의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를 우리는 엔트로피와 엔탈피, 반응에 대한 스탠다드 엔트로피 엔탈피를 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G는 H-TS니까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반응이니까 요게 R 써주고요. 표준이니까 여기 동그라미에 이렇게 바 그어준 델타 H-T 델타 S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조건에서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어떤 그 몰라 깁스 에너지의 차이로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의 깁스 에너지 빼기 리액턴트 깁스 에너지 이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엔탈피 할 때처럼 이거를 어떤 포메이션과 관련된 깁스 에너지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스탠다드 스테이트고 요거는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 각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엔탈피 할 때도 요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가장 안정한 엘리먼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의 차이를 구하는 거, 그게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스테이트냐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 엘리먼트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구할 수 있다. 각각을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의 차이로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깁스 에너지가 델타 G는 마이너스 NF2거든요. 식은 원래. 그러니까 델타 G라는 깁스 에너지고 그게 마이너스 NF2. E는 포텐셜이에요. F는 패러데이 컨스탄트고 N은 몰수고. 그거를 우리가 이 깁스 에너지랑 계속 연관을 시킬 건데 여기서 엔트로피의 변화 또는 엔탈피의 변화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바뀌겠죠. 깁스 에너지가 바뀌면 포텐셜도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이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델타 H-T 델타 S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엘리먼트들에 대한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변하면 포텐셜도 바뀐다고. 같은 포텐셜인데 그래서 우리 전기학 내용을 요거 이제 끝나고 한 몇 장만 하면 더 끝나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전기학 내용을 할 텐데
그때 포텐셜을 보정해 주는 거가 들어갑니다. 이 텀 때문에. 예. 예제를 살펴보면 스탠다드 엔트로피랑 엔탈피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를 계산해 봐라. 지금 요거 갖고 한번 해 보라는 건데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와 리액턴트의 각각의 값을 찾아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델타 H 그냥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구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 값들은 레퍼런스, 어펜딕스의 양론책도 그렇고 인터넷에 찾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것들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요 그냥 덧셈 뺄셈. 그래서 이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오브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온의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 H를 어떻게 했어요? 수소 이온에 해당한 걸 갖다 0으로 잡았죠. 마찬가지로 깁스 에너지에서도 이 부분을 프로톤에 해당한 걸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엔탈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HBr에 해당하는 거, H 플러스 이온과 Br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 거를 엘리먼트에서부터 이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HCl의 경우에도 이거의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kJ/몰이면 우리가 이 기체 요거 0이고 그 다음에 요 프로톤에 해당하는 거가 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클로린 이온에 해당하는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는 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도 다 테이블화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깁스 에너지가 이제 스테이트 펑션이고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빼주면 그냥 나오는 거 엔탈피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반응에 대한 거는 지금 좀 전에 앞에서 한 것처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엘리먼트로 하는 경우에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맨 아래 있는 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에 돌아오면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0입니다. 그죠? 파이널 스테이트와 이니셜 스테이트가 같으니까. 그러면 요 프로톤에 대한 건 0이고 그 다음에 요 디소시에이션 되는 거 요 H2가 H 하나 각각 하나랑 C에 요거는 이제 H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그 디소시에이션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H가 이온화 되는 거 H 플러스로 전자를 하나 내주고 이온화 되는 H 플러스와 일렉트론으로 되는 이온화 에너지 그다음에 클로린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그죠? Cl2가 Cl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결국에는 요 일렉트론하고 클로린하고 해서 클로린 마이너스 차지를 띄게 하는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간다고 치면 여기서는 얘 0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마이너스 349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SOLV라고 쓰는 건 솔베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나오는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슈퍼캐패시터라는 거 많이 맞죠?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되고
캐패시터랑 예전에 어떤 학생이 회사 면접에서 캐패시터랑 저기 2차 전지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캐패시터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차지를 띠고 있는 전극이 어떤 전해질에 딱 들어갔을 때 양쪽에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대전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물론 그것도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솔베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솔베이션의 거는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를 뒤에 뭐냐면 여기에 소듐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얘가 소듐 플러스 이온이 물에 딱 들어갔다고 치면 H2O 저기 빨간색이 O의 옥시전에 해당하고 저 흰색 동그라미가 여기 흰색 동그라미가 H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얘네가 다이폴을 띄고 있기 때문에 Na 플러스 이온 주변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마이너스인 O가 가까이 쓰는 현상. 요걸 이제 솔베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뛰는 거죠. 요게 결국에는 슈퍼캐패시티의 원리랑 같은 얘기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여하튼 아까 같은 상황에서 그 델타 G 솔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프로톤이나 클로린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솔베이션 깁스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다 합쳐주면 결국에는 그게 0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솔베이션 개념을 아주 이 짧은 순간에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의 타이로 그게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프로덕트에서 리액턴트의 차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엘리먼트들의 변화, 그죠? 각 스텝마다의 변화로 한 것과 같다는 거. 그 예를 잠깐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베이션 얘기가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솔베이션 얘기는 정기학 시간에 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 솔베이션과 관련된 식들이 나와 있는데 하이드레이션은 뭐냐면 솔베이션이 어떤 이온이 솔벤트에 들어갔을 때 저렇게 반대되는 차지들이 배열되는 현상이라면 하이드레이션은 솔벤트가 물인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만 나타내는 거죠. 이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결국 백듐 상태에 있는 어떤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이 솔벤트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렉트리컬 원이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일렉트리컬 웍으로 걔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식이 바로 요 식인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이게 다 상수예요. 다 상수. 뭐 반지름, 그다음에 퍼미티비티도 있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차지도 있고, 이게 사실 다 상수라서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차지를 띠고 있는 놈이라기 좀 그렇지만 이온이 어떤 솔벤트에 딱 들어가면 그 차지를 띠고 있는 애랑 반대된 차지들이 쫙 배열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차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부분이 국부조르고 있는 부분이 쭉 둘러싸고 있는 현상. 요거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네,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살펴봤을 때는 결국 이게 크게 솔베이션의 깁스 에너지가 더 자발적으로 정말 아주 크게 자발적으로 즉 스트롱리 네거티브 하는 거는 이 이온의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차지가 클수록 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 사실 요 장표는 요 앞에 있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지만 만약에 이거를 내가 너무 짧게 몇 분 안에 설명을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깁스 에너지가 스테이트 펑션이라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의 차이로 보면 된다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전기화학에서 서머다이너믹과 관련된 오버뷰를 하는 거는 끝이에요. 끝인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한 이유는 깁스 에너지가 포텐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과 관련된 것들을 스테이트 펑션들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싹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훑어본 게 뭐냐면 인터널 에너지 그게 뭐냐? 인터널 에너지가 뭔가 바뀌려면 Q랑 워크 그러니까 hit하고 work으로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컨스탄트 볼륨일 때고 그다음에 엔탈피의 개념이 뭐냐? 엔탈피는 U 플러스 PV다. 그죠? 그 엔탈피 개념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에 대한 자발성을 따지려고 봤더니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제이버피에서 나오는데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토탈 엔트로피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시스템의 스테이트 펑션만을 가지고서 이게 자발성이 있는지 비자발적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헤르볼트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뭐 헤르볼트 에너지는 스탠다드가 아니라 컨스탄트 템퍼러처와 컨스탄트 볼륨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깁스 에너지는 컨스탄트 프레셔랑 템퍼러처 조건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화학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깁스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죠? 깁스 에너지는 뭘 나타내느냐? 어디셔널 워크, 이게 깁스 에너지의 변화라는 거는 어디셔널 워크의 맥시멈 값하고 같다. 네. 어디셔널 워크이라는 건 PV 워크이 아닌 워크, 그걸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